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군 야산에서 난 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60대 진화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죽음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제1야당의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지난주 전격 회동한 걸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분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측은 현재로선 확인해줄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BC 예선리그에서 2연패를 당해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3차전을 치릅니다. 체코를 가능한 한 큰 점수 차로 이겨야 그나마 8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6번째 골을 터뜨리며 통산 100호 골에 한 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최대 적성국인 이스라엘에선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하고 주말 휴식 시간이 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LC-130J의 B-1B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달 들어 한반도를 찾은 미군 전략자산들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내일부터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시작되면 이런 공중자산 이외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미 전략자산의 대거 투입 이외에 이번 연습은 주말 이틀가량 휴식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되고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등 대규모 야외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전후에 이런 무력 시위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에 따라 강력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특히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압도적 대응과 제압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 공군 기지를 겨냥한 타격 훈련과 미사일 기습 발사 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전력보다 크게 뒤처진 공군과 정보 자산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선택한 곳은 저수지 주변이었습니다. 군산 등 우리 공군 기지를 목표물로 설정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6발을 동시에 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600mm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당시 북한은 방사포탄 4발이면 남한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우리 공군 기지를 집중 공격해
한미 전투기 운용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동시 공격을 통해서 몇 기가 요격이 되더라도 몇 발은 좀 활주로에 명중하면은 굉장히 운용 상태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표적단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동시 타격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최신형 스텔스기인 F-35 등을 보유한 우리 공군 전력은 북한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공군 전략 자산인 B-52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까지 가세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는 800여 대로 우리 공군보다 2배가량 많지만 주로 9세대 기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찰 위성 등 한미 연합 정보 자산도 북한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도로 등을 집중 감시하며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발 원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하면 선제 타격이나 요격 등 이후 대응 과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기습 도발입니다.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쏘거나 열차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 불시에 발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군은 지금의 요격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다양한 기습 공격 수단을 계속 내놓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며 강조한 가치는 자유와 법치인데요. 수많은 국내외 이슈가 있었던 지난 1년을 민심 성적표로 돌아봤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0.7%포인트 차이의 극적인 승리. 당선 일성은 국민의 승리 그리고 통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자유를 외친 취임식.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출근길 약식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고 취임 열 하루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 새로운 보수로서의 면모에 기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다 첫 해외 일정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사적 수행이 구설에 오르며 비판이 커졌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포착된 후였습니다.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골쇄신을 외치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50여 명을 물갈이했습니다.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추석 전후 민생 약자 행보로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모든 이슈를 삼켰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에서는 한일, 한미, 한미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른바 외교 그랜드 슬램을 이룬 반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특정 기자들의 기내 면담 등 언론 문제가 논란이 됐고 약식 회견도 멈췄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연말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계기였습니다.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을 내걸고 출발한 집권 2년차. 중동 스위스 순방에서 UAE에 300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난방비 폭탄 문제로 민심이 다시 요동치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발표하고 고금리 관련 대책을 지시하는 등 민생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에 맞춰 줄줄이 확정된 방일, 방미 시간표까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당선 1주년을 막 넘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이 매긴 성적표는 긍정 34%, 부정 58%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이권, 기득권, 카르텔 혁파에 두겠다는 방침인데 당선 일성이었던 국민 통합과 야당 협치가 대통령 발언에서 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죽음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제1야당의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측근 전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튿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규탄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사망과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번 강제 동원 배상안은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측근의 장례 절차가 막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당 차원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강압 수사를 벌여 이딴 극단적 선택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입니까?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고 민생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건데 당 일각의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YTN과 통화에서 애도보단 본인의 결백을 위해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했다. 최소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를 언급한 건 최악이었다고 비판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의 극단적 선택 이후 당내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친명계 의원들은 단일 대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YTN에 지금은 이 대표의 진퇴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일단 이 대표의 사퇴까지 직접 요구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당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쌓일 경우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여야는 이제야 지도부를 갖추고 전국 주도권 다툼에 나서게 됐습니다. 대치 국면이 여전히 가파른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또 민생을 위한 협치도 이뤄야 하는 양당 대표의 리더십 경쟁이 막 올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선 직후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의 지도부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축하를 전하면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실질적인 협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김 대표 관련 의혹을 때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으로 김기현 대표는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당 대표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당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니 보복 수사를 주장하기에 실체적 진실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당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벼르는 만큼 전열을 먼저 정비해야 하는 당대표들의 리더십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이른바 친윤 지도부 출범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지만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불러온 계파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합니다.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촉발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계속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협상력보다는 전투력을 앞세운 리더십으로 맞붙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비상지도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양당의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수장들이 민생을 앞다퉈 강조하는 만큼 강대강 대치를 넘어 건전한 정책 경쟁으로 협치를 펼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이 긴축 속도를 높일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좀 안정되나 싶던 환율과 물가가 다시 걱정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우리보다 한 발 늦게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 긴축 속도는 매우 빨랐고 급기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단숨에 4%대 고금리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도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한미 금리는 순식간에 역전됐고 폭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지난달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리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와 환율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국이 다시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금리 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경우 차이는 역대 최대 폭인 1.5%포인트를 넘어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급격히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8달째 금리 역전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순유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금리 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금리 차 그런 요인 그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요인보다는 해외 투자 기관 중앙은행 등의 어떤 투자 여력이 약화된 측면이라든지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 해도 환율은 걱정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를 자극할 경우 기껏 잡히나 싶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5%포인트 차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수입품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게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고강도 긴축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행도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며 저성장을 예고하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줄고 중국의 질적 성장이 강화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대 1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은 2010년 이후 6에서 8%대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에 이어 올해는 5% 안팎의 성장이 예상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2.2% 성장 이후 이듬해 8.4%로 급등한
기저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한 우리의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가 좀 많이 약화된다. 이렇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35% 이상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는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수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적 전환은 이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중국이 지금 새롭게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던 우리의 성장 공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수출 품목도 소비재와 서비스 등으로 재편하고 수출 시장은 인도와 동남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 국민연금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인다며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기로 했는데 야권과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후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전문성 높이기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데 위원 9명 모두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던 것을 6명으로 줄이고 비상근 위원 3명은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가 언급한 전문가 단체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경영학회, 증권학회 등으로 자산운용이나 금융, ESG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단체 등은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수최기의 구성이 경영계와 자본 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돼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이란 기관 투자가가 대량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잘 쓰면 주주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기업 압박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막았고 최근 KT의 대표이사 선임에도 국민연금 역할론이 나오는 등 그 위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또 상근위원회 부장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검사 출신 위원장이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 이는 코드 인사를 통해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순자산은 890조 4천억 원. 보험료 수입은 늘었지만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크게 줄며 전년보다 58조 원이나 적습니다. 정부 말대로 전문성을 높여서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실망을 높일 것인지 국민연금이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근속 연수도 여성이 남성보다 2년 이상 짧았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수요일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집회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깊숙이 여성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참가자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저임금인 거고 또 노동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교육 정책에서부터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해 통계청의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임금 노동자 가운데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 원으로 남성보다 119만 원 적었습니다. 남성의 64.9%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근속연수도 남녀 차이가 컸습니다. 남성은 6.92년인데 비해 여성은 4.81년으로 2년 이상 짧았습니다. 월 평균 임금 166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비중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남성이 9.9%에 그친 반면 여성은 29.3%로 3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과 10대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각각 94%와 81%에 달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남녀 간 큰 임금 격차와 여성에 대한 유리 천장으로 한국이 성평등 후진국에 자리 잡고 있다며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조사 대상국 평균 13.5%보다 18% 높은 31.5%를 기록해 전체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99위에 그쳤습니다. 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 성별 격차를 줄이려면 하루빨리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구원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과 남성보다 단시간 노동 규모가 훨씬 큰 점이 여성의 고용 불안정성을 지속시키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고용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전격 회동한 걸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 측은 지난 10일 만나 SM 인수 관련 사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지분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와 카카오 양측은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게 없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세부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다며 합의문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군 야산에서 난 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60대 진화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야간 진화 작업을 하던 진주시청 소속 60대 진화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안전을 고려해 현장에 투입했던 진화대원들을 대부분 철수시켰습니다. 진화대원들의 피로가 누적돼 추가 안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에 난 불로 지금까지 85헥타르, 축구장 120개가량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나마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이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드론으로 야간 산불 상황을 파악한 뒤 오늘 아침 헬기를 투입해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 북구 우남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 8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곳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인근인 만큼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대원 170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저녁 7시 20분쯤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기슭에 있는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옆 펜션으로까지 번져 2개 동을 완전히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고 투숙객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불이 났지만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의 한 상가 건물이 가장 높은 붕괴 위험 등급을 받고도 수십 년 넘게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강릉시가 최근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의 오랜 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 관문에 있는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집안 치마로 건물 일부는 휘어졌고 벽면은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이 상가는 1996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고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장마철이나 태풍 때마다 물에 잠겨 건물 노후화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훼손이 와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빠른 좀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 중인 횟집과 식당 등은 30여 곳. 일부 주민은 상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년간 8차례에 걸쳐 이주를 권고한 강릉시는 급기야 지난달 시설물 사용 금지와 퇴거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소송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은 이제 막 논의가 다시 시작된 상황. 상인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시상가 대지 마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릉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모든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주가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서 뭘 지원해줘라 그런 내용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오는 5월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까지 고려할 방침으로 알려져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장애아 돌보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하지만 돌보미 인력이 부족해서 혜택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상황을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2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데다 청각 재활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서울을 오가고 있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장애 아동이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맡는 걸 꺼려해요. 제가 하고 있던 거를 모두 다 그만 정지하고 그다음에 아이 이제 재활 그리고 치료에 전념하냐고. 때문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돌보미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21년 신청을 접수했는데 며칠 전에야 배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봄을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냐. 그러니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티오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월 기준 강원도 내 장애아 돌보미 수는 모두 73명. 2,000명이 넘는 장애 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장애아 돌보미가 1명도 없는 시군도 10곳이나 됩니다. 장애아 돌보미 채용이 어려운 건 처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아 돌보미의 시급은 9,620원, 비장애인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보미보다 1시간에 10원 덜 받습니다. 시급도 작고 더 어려운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려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 돌보미들에게 시급과 별개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 돌봄시설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보조금이나 수당을 지급해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아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아 돌보미 사업.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손질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회복을 약속하자 중동 전체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에 맞춰 중국이 중재자로 영향력을 선보였는데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정부의 외교 실패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슬람 양대 진영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국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만에 관계 회복을 약속하자 중동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이란의 거리를 뒀던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실은 트위터를 통해 환영한다며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미래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의 회담에 노력을 기울여온 이라크는 외무부 성명으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고 이집트는 이번 합의로 영내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길 바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맞닿아 있는 파키스탄은 중재자 역할을 한 중국을 포함해 세 나라의 지도력을 높이 샀습니다.
and encouraging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encouraging perpetual disputes. So I welcome this initiative. I congratulate the leadership of all three countries.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한 시기에 외교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축의 메시지가 잇따릅니다. 또 주권 존중과 냉전 사고 반대를 내용으로 한 국제안보 구상 GSI의 성공적 실천 사례라며 시 주석의 제안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第一时间我得到这个消息的时候我是比较惊奇的所以我发了一个感叹，我说中国外交太棒了，所以我们有理由相信20大后的中国外交值得期待。 반면 미국을 최대 우방으로 둔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의 반이란 진영을 만들려다 무산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총리들은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내부 갈등과 정부의 정치적 태만이 합쳐진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잃은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 병력 모집에 나섰다고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와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러시아 42개 도시에서 신규 용병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모집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방문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러시아를 함께 찾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11일 아르헨티나 신문 라나시온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가고 싶지만 모스크바에 함께 간다는 조건이 있다며 두 도시에 함께 가거나 아니면 두 곳 다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자신을 아프게 한다면서 대화와 구체적인 평화 구상을 통해서만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격과 절도 같은 주요 범죄가 늘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데다 한인 밀집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한인 동포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박하율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New Yorkers feel as if a sea of violence is engulfing our city. We will start by putting more officers on patrol in key neighborhoods throughout the city. 총격과 절도 등 주요 범죄가 가파르게 늘자 순찰 인력을 강화해 치안 확보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은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는 12만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2%나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폭행과 절도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법 총기 유통이 활발해진 점 등이 범죄율 증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Now it's very dangerous. Many people, I don't know where they come, so we don't have any more people we used to have. 불안감은 한인 사회 전반으로도 번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범죄율이 48%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조항지 씨도 최근 절도를 당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도둑이 털렸다고 저 손님이 아침에 새벽 일찍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 있다, 열쇠고리가 다 바닥에 던져져 있다. 다른 스토어에서도 이 건이 지금 동시에 경찰서에 접수됐다고. 그래서 세 군데 다른 레스토랑도 같이 함께 그 밤에 있었다. 실제 범죄를 당하거나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동포들은 일상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물건을 저렇게 훔쳐가는데 나 너무 무섭다. 이거 좀 와서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들을 건드리면은 좀 더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낫다. 그냥 가만히 냅둬라. 전에는 그냥 편하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주변을 살피게 되고 특히 차 오르고 내릴 때 전에는 그냥 락을 안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차 일단 타면은 락하고 있어요. 뉴욕 경찰국은 한인 밀집 지역 순찰 인력을 늘리고 한인 업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뉴욕시가 공언한 대대적인 범죄 소탕 의지에도 범죄가 오히려 늘고 있어 경찰의 이번 대책이 동포사회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율입니다. (1986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 지역에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이곳에 버려졌던 개들이 방사능 영향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개체수를 늘려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사능 사고가 포유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인류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 사고로 530경 베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누출량의 10배 수준입니다.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은 집과 반려동물을 남겨두고 대피했고 이제는 버려진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체르노빌 원전 지역에서 살아남은 개들이 다른 개들과 유전적으로 구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 2017년부터 체르노빌 원전 주변 지역 출입 금지 구역을 3년간 돌아다니며 떠돌이개 302마리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체르노빌 원전 가까이에 사는 개들은 15km 떨어진 체르노빌시, 45km 떨어진 슬라부티치시에 사는 개들과 유전적 상관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방사선 피폭 정도에 따라 유전적 특징이 달라 어느 지역에 사는 개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Compare the dogs of Chernobyl to these other village dogs and other breed dogs gives us a lot of power to determine what the history, what the ancestry of these animals is and how they've changed over time. 특히 체르노빌 사고 지역에서 사는 개들 중에는 15개의 가족이 확인됐는데 이 중에는 조부모와 부모, 자식으로 이어지는 3세대의 혈연 관계까지 파악됐습니다. 또 일부 가족은 활동 지역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는 개들이 출입 금지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번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d really lay the groundwork for the question we all want to address, which is how do you survive in a hostile environment like this for 15 generations?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 주변과 조금 떨어진 체르노빌시에 사는 개 가운데 셰퍼드 품종을 선택해 순수 혈통의 일반 셰퍼드와의 DNA 차이점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호주와 일본의 잇따라 패해 예선리그 탈락이 유력해진 WBC 야구 대표팀이 박세웅을 선발 투수로 예고한 가운데 오늘 낮 12시 체코를 상대로 다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2연패를 당해 B조 최하위로 밀려난 우리나라는 남은 체코와 중국 경기를 무조건 이긴 뒤 체코가 호주를 이겨주는 경우의 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역 소방관과 교사 등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 중인 체코 선수들은 장타력을 앞세워 첫 경기에서 중국의 역전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성적이 같을 경우 승자승에 이어 팀 실점 최소팀 순으로 8강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호남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중에 전국에 확대하겠는데요.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그 밖에 중부 곳곳에도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 그리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오면서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8도로 어제보다 15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요. 지금보다도 더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3.4도, 부산은 13.4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0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